여러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갈 때마다 뉴스에서 항상 나오는 논쟁이 있죠. 바로 파업으로 멈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노동자의 권리하고 기업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핵심적인 지점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파업 중 대체근로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노동조합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힘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생산을 중단시켜서 회사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이걸 지렛대 삼아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회사가 파업하는 노동자들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바로 데려와서 앉힐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업의 힘은 순식간에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권리가 정말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어떤 형태로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이 대체근로를 법으로 아예 전면 금지하는 나라가 딱 한 곳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먼저 파업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파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프랑스 법의 해석을 한번 빌려와 볼게요. 파업이란 직업적인 요구를 위해서 다 같이 그리고 완전히 일을 멈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전한 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일부러 천천히 하는 태업과는 개념이 다른 거죠. 결국 이 문제는요, 헌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보장된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가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조화, 과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 바로 그 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가 흔히 OECD라고 부르는 선진국 클럽 있죠. 이 회원국 중에서 파업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이든 하도급이든 파견이든 그 어떤 형태의 대체 인력 투입도 법으로 완전히 꽉 막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법이 무려 70년 전 1953년 한국 전쟁 중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법을 참고하긴 했는데 정작 일본에는 있지도 않던 아주 독특한 조항이었어요. 이게 수십 년 동안은 사실 큰 주목을 못 받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노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금지 조항이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된 거죠. 자, 이 데이터는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좀 이례적인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 수를 한번 보세요. 한국이 38.7일입니다. 파업이 잦기로 유명한 프랑스보다도 심지어 더 높아요.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이건 무려 19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이 숫자는 대체근로 금지라는 제도가 우리 노동 현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경제적인 비용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겠죠. 한 경제단체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7년부터 딱 4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주요 파업 사례들만 모았는데도요, 생산 손실액이 4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이 까다로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와 자주 비교되는 G7 국가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각국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맨 위에 있는 한국의 전면 금지, 정말 눈에 확 띄죠. 반면에 미국은 심지어 영구적인 대책까지 허용하면서 가장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일본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인데요. 이 나라들은 부분 허용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규직이나 하도급을 통한 대체는 괜찮지만 파견이나 기간제 같은 비정규직을 투입해서 노동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건 막겠다는 그런 절충 아닌 셈이죠.
한국의 전면 금지가 얼마나 예외적인지 다시 한번 느껴지시죠? 특히 파업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노동권이 강한 프랑스의 사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니, 그들은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기업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이 미묘한 균형점을 찾았을까요? 프랑스 법 철학의 핵심, 그 비밀은 바로 균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자유권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동시에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자유 역시 그와 동등한 자유권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짓누를 수는 없다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법으로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 투입은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그건 안 돼요. 하지만 몇 가지 문은 열어둡니다. 예를 들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을 활용하거나 아예 하도급을 주거나 심지어 예전에 우유 커업 때 낙농업자들이 직접 우유 수거 트럭을 운전했던 것처럼 외부 이해관계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정말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대체 근로의 여지를 두면서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니까 역설적이게도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은 1970년대 정점을 찍은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강력한 노동권 보호가 반드시 끝없는 파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오히려 균형 잡힌 제도가 갈등을 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한국과 해외 사례는요. 결국 파업과 대체 근로를 둘러싼 두 가지의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파업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파업권은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권리이고 헌법은 노동자에게 그럴 권리를 부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파업은 본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힘이고 헌법이 바로 그 힘을 노동자에게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힘을 어디까지 또 어떻게 통제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점에 있는 거죠. 첫 번째 철학은 바로 한국 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이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파업이라는 노동자의 무기가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절대적인 힘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철학은 프랑스와 다른 G5 국가들의 모델에서 나타납니다. 이 관점에서 법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선수가 아니에요. 노동자의 파업할 자유와 사용자의 사업할 자유라는 두 선수 사이에서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노동자의 힘은 과연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기업의 권리와의 균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70년 전에 만들어진 한국의 이 독특한 규칙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힘과 보호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